리터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에너지 변환을 찾아낸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덴마크의 과학자 에르스테드예요. 이 사람의 전직을 보면 이 사람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자연 철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리터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결국 리터가 빛이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찾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그러면 한번 변화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전기가 혹시 자기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예 그냥 믿고 실험을 합니다. 여기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소위 전기를 흐르게 되면은 나침판이 이렇게 빛은 자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어떤 그런 실험 장비예요. 아주 유명. 이 사람은 요걸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보내요. 친구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을 쓸 때 수학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이런 자연 철학주의 홍보만 합니다. 자연에는 모든 에너지는 서로 변환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내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하면서 이제 쫙 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연 철학주의자들은 와, 대단한 발견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주 수리적인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특히 누가 안 믿었냐? 당시에 프랑스에는 엄청난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라플라스, 라그랑주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앙페르였는데요. 이 앙페르는 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과학자가 무슨 전기가 자기로 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오히려 거꾸로 아니라는 걸 보여줘. 전기는 전기일 뿐이고 자기는 자기일 뿐이지 전기가 자기로 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전기가 흐르니까 자장이 발생하고 나침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자, 그러나 이 앙페르는 단순하게 사변적인 학문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수학화합니다. 그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은 사실 웨르스테드가 한 건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걸 수학적 공식으로 안 만들고, 앙페르는 원래 웨르스테드의 실험을 안 믿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믿고 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수학화한 사람으로 돼서 결국 앙페르 법칙의 발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아마 이 독일 내지는 다른 나라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안 쓰면 안 믿는.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사변적인 철학 속에서 에너지는 변한다고 믿고 진짜 많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또 한 명 더 있네요. 그럼 바로 제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백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백 효과는 뭐냐? 열을 가하면 거기서 전기가 흐른다. 그 열이 전기로 바뀌는 것. 이 제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또 이 독일의 자연 철학주의, 이런 약간 말하자면은 개똥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 그런 사상에 심취하고, 특히 괴테의 아주 색채 이론에 엄청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자신도 새로운 어떤 현상을 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이 전기로 바뀌는 걸 찾아냅니다. 또 펠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가 그 열 흡수하는 그런 것도 찾아내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보면은 이런 많은 현상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는 게 참 신기할 뿐이죠. 역시 실험은 이런 말하자면 대중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파라데이도 바로 이 웨르스테드 이런 실험에 아주 놀라가지고 자연의 통일적인 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파라데이 법칙 이래갖고 소위 전자기 유도 법칙
이걸 찾아낸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전통 때문이었고요. 심지어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중력을 소위 전기로 변화시키는 실험까지 했어요. 만약 이거를 만약 패러데이가 발견했다면 패러데이는 통일장 이론을 쓰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했어요. 결국 중력장을 탐지하는 실험은 패러데이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이 통일장 이론은 아직 이론적으로도 완성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나 또 변환되는 많은 현상들을 찾아내는데요.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 광자기 회전 효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석을 가하면 평광판이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평광판. 자석이 빛에 영향을 주는. 이걸 또 찾아냅니다. 이것도 바로 이 패러데이가 이 여러 에너지가 서로 변한다는 그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이 패러데이는 더욱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 자석 위에 이렇게 쇳가루가 쫙 하는 걸 보고 자장의 개념을 이제 도입해요. 패러데이는 재봉공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라 수학을 하나도 못했죠. 그냥 자기 장이라는 개념만 내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장의 개념을 수학화를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장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수학화하면 맥스웰의 전자기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전자기 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러데이는 사실상 맥스웰의 전자기하게 실험적인 것은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전자기 현상은 수학자인 가우스도 많은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맷 가우스, 맷 베버 이런 자장의 개념에 가우스의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런 가우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가우스와 베버, 자기 친구인 베버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나온 다음에 바로 전신을 테스트해요. 전신의 발명자죠. 그러나 전신을 가지고 상업화는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학자라. 이 상업화에 성공한 사람은 모르스예요. 모르스. 미국에 있는 화가. 그것도 과학자가 아닙니다. 화가인 모르스가 전신을 발명해서 세계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참 가만 보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벤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재미나는 현상 때문에 패러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과학 대중화에 진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전기와 자기는 그 핵심에 있습니다. 패러데이가 이런 전기 자기 현상을 가지고 하는 실험, 과학 대중화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소위 크리스마스 강연이나 이런 전통이 바로 패러데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전기와 자기 현상은 과학 대중화에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많은 실험들을 갖다가 소위 수학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 결국은 한 게 상당히 많은 수학화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자기파를 나중에 이제 발견하도록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왜 이 사람께 수학을 잘했냐? 참 놀라운 거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졸업시험에 이 수학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입시 제도가 한 사람의 학문적 업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하게 나오는 여러 아주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유체역학의 어떤 유비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당시에 졸업시험에 나오는 예상 문제였다는 거니까. 그 예상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게 맥스웰의 소위 말하는 마그네틱 자기장 개념, 실험적 개념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고 그것이 전자기파를 예언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참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바로 패러데이의 자기 장을 이론화한 것이다. 그것도 유체역학적인 유비로. 어떻게 해서 유체역학적인 유비를 썼냐?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유체역학적인 유비입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잘 아는 게 만약 졸업시험 준비하면서 맨날 한 게 이제 유체역학 문제 많이 풀었거든요. 유체역학 많이 푼 거를 그대로 자신의 전자기학에 활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맥스웰은 자신의 방정식을 쫙 풀어보니까, 이거 뭐 탄성체 뭐 이 속도하고 비속도하고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 아니야? 이런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빛이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학과 전자기학이 통합되는 어떤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거 바로 여러분들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이 공식이 이제 바로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이죠. 하나는 미분형이고 하나는 적분형인데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런데 아마 물리학자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놓어도 저거는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저거 못 쓰는 사람은 저 물리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이거 뭔 암호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아주 물리학자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방정식이죠. 그러나 맥스웰은 그것을 예언만 했을 뿐이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찾아낸 사람은 영국의 맥스웰이 아닌 영국 사람들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의 하인리 헤르츠라는 사람. 당시에 하인리 헤르츠 독일에서는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버는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런 거 안 받아들이고 소위 전자기 현상에서도 그 전달 속도가 무한대라고 생각했어요. 무한대. 그러나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는 그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를린 대학에 있었던 헬름홀츠는 거기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헤르츠한테 야, 이거 뭐 내 이론을 좀 옹호하기 위한 실험을 좀 해봐라 해서 바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실험이 좀 지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르츠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칼스루해 공과대학이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전자기파 발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당시에 나오는 전자기파를 발견한 실험이죠. 이 스파크 실험이에요. 스파크. 전기 스파크. 그래서 전자파를 갖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말하자면 라디오 방송으로 룬트풍 멀리 퍼진 스파크, 불꽃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으로 전자기파가 발견되고 맥스웰의 방정식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독일의 과학자들은 맥스웰의 방정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맥스웰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으로 드디어 이 맥스웰이 맞는 거가 됐고 온 사람들이 맥스웰의 방정식에 달겨 들어갔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제 어린 나이에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전자기파하고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 속도가 무한대의 속도고 맥스웰의 전자기파는 소위 유한한 속도고 유한한 빛의 속도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자꾸 모순이 나오고 그 모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를 무려 16살 때부터 25살까지 10년 동안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맥스웰의 전자기파가 딱 입증됐을 때 그때 가장 오히려 젊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과학자들은 이미 벌써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받아들이는데 좀 늦었거든요. 역시 새로운 문화를 발견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전자기파는 참 놀라운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이 되네요. 야, 전자기파 뭐 이런 거 막 안 보이는 뭐 신비의 광선 찾는 사람도 나오고 10년과학까지 만들어냅니다. 당시 유명한 크룩스는 이 사람은 신비의 광선들을 막 사진을 진짜 찍었어요. 뭐 이 크룩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심령 현상에 관심이 있었다니 참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엉터리 사입이 가짜 아니냐.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중견과학자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크룩스관에서 나온 거는 소위 X선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어떤 면에서는 X선에 의해서 찍힌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크룩스는 새로운 광선보다는 이 심령 사진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놓친 게 바로 X선입니다. 렌트겐은 결국 심령 현상보다는 새로운 광선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이 렌트겐의 X선이 발견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기파가 나오면서 또 나온 게 텔레파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파시, 이것도 아주 유명한 공학자며 과학자였던 바로 올리버 로치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 현상 가지고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바로 중견 과학자들이 하고 이런 심령과학이라든지 텔레파시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사과학으로 퍼지게 만든 그 배경에는 이런 중진과학자들이 전자기파가 나온 초기에 그 텔레파시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뭐 진지한 어떤 학문적 자세로 하면은 과학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심령과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뭐 이렇게 전자기파 진짜 긴 여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극저온의 세계에서, 극상온의 세계가 아닌 극저온의 세계에서 엄청난 전기 자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의 액화가 가능해지면서 공기를 점점 액화를 하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또 질소를 액화하고 질소를 가지고 또 수소를 계속 단열 팽창하면서 그 액화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1908년 오네스는 헬륨 기체를 액화하는 데 성공하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죠. 특히 뭘 했냐? 도체를 한번 집어넣었어요. 특히 수은을 집어넣었더니 절대온도 4.2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저항이 폭 떨어져서 0이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초전도 현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 현상은 또 새로운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이스너 옥센펠드가 이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띈다는 거가 찾아내요. 이 반자성은 진짜 응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상 열차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성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초전도체는 굉장히 절대온도 낮은 데서 나타나는데 이제는 굉장히 높은 고온처 전도체도 나타나서 그건 소위 1986년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온처 전도체를 이제 찾아내게 되죠. 이것은 뭐 자기 부상 열차부터 해서 fMRI 뭐 엄청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옛날 나침반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간을 진짜 전기와 자기 현상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전기와 자기의 역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